그래, 오늘 주제는 우리도 독일처럼 통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독일 통일에 관해서 또 우리나라 통일 방안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기를 독일은 참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처럼 통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정의하면 독일 통일이 우리의 유일한 통일 방안이고 답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통일 문제를 천착하면서 한반도와 독일의 차이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라든지 전쟁을 하고 안 하고 또 분단 과정에서의 상황이라든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더라도 독일 통일 사례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과연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의 체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진에 보이시죠? 89년 11월 9일입니다.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자유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독일 학생들이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에 무슨 일이 났다 쫓아가 달려가가지고 통일 현장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사진은 그 이틀 뒤에 찍은 겁니다. 왜냐하면 11월 9일 날 밤에 그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에 쫓아갈 때는 카메라를 가져갈 수가 없었죠. 지금 같은 디카나 이런 카드 아니고 필름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그날을 체험하고 이틀 뒤에 집사람과 우리 큰애와 함께 달려가 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독일에서 평화 문제를 연구하면서 통일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군 시절에 DMZ에 철책 근무도 해봤던 제가 독일에 살면서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정말로 분단이 이런 것이구나 체험을 했고 또 3.2m 높이의 그 베를린 장벽의 콘크리트 장벽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것이 하루아침 열리는 것을 보고 제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긴장 상황은 여전하지만 저의 노력이 어떠한 결과를 맺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 염원만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에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은 젊은 영혼들 아닙니까? 무언가 여러분에게 모티브를 주기 위해서 제 개인사를 잠깐 소개할게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저희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아버지 책을 하나 집어들었는데 그 책갈피에서 이 흑백 사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오래된 사진은 아니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만 이와 같은 옛날 사진이 하나 흑백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이 흑백 사진 밑에는 하이델베르그 앞 네카강의 하이델베르그시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반드시 내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굳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는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원 때도 물론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군을 마치고 1986년 4월 23일 날 독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뮌헨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며칠 뒤에 저는 이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침내 여기 온 것이죠.
물론 독일에 간 이유는 이 사진도 있었지만 제가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대학원은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치학이나 경제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가서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경제학과 정치학을 공부하면서도 우리 한국이 미국과 같은 큰 강대국도 아니고 미국과 같은 자본이나 자원이나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분단국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이 아닌 다른 대안, 우리와 분단된 독일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여하튼 뮌헨대학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도착한 1년 뒤에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1년 뒤에는 아까 사진에 본 우리 큰애가 태어나서 3명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92년 말에 귀국해가지고 97년에 그 중에 태어난 우리 둘째는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먼저 한국 귀국해서 97년에는 온 가족이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 독일을 1년에 최소한 2~3차를 방문한 동안 이 자리에 항상 거의 사진을 찍었고 기념으로 삼았고 또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지 않고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통일 문제를 항상 일깨워줬습니다. 이 사진은 2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 아까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사진을 본 큰애는 베를린에서 영어 감독을 공부를 했고 지금 활동하고 있고 둘째는 이 하이델베르그 여기 의과대학에서 졸업하고 공부를 하고 지금은 스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얘의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은 이 독일과 하이델베르그와 인연을 맺었고 저는 그 기간 동안 하이델베르그 클럽 인터내셔널 아주 국제적으로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가요 그 회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는 저희 가족의 홀리 사이트, 성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고 하이델베르그 시사에 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손가족의 하이델베르그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물론 제가 지금의 저와 저희 가족이 뭐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려왔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떻든 간에 한 가지 목표를 세우시고 그 길을 달려가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 하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는 이 자리가 바로 또 새로운 우리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통일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게요. 독일의 문제는 한국말로 하면 독일의 문제지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점은 퀘스천일까? 아니면 점은 프라브럼일까? 점은 프라브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세기에 독일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재앙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치의 경우에는 유태인을 학살했고요. 여하튼 독일의 주변 국가들은 독일이 다시는 어떻게 하면 독일이 군국주의화, 군사화, 전쟁을 일으키고 도발한 국가로 만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독일을 좀 안정된 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서는 처음은 플라브름이 된 것이고 독일 민족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영토였어요. 근데 나치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히틀러가 패망하고 난 이후에 독일은 이 부분은 소련의 지금의 러시아에게 뺏기고 이 지역은 지금의 폴란드에 뺏기고 남은 이 독일 이 영토를 저먼 프라브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지금의 러시아, 당시의 소련은 이 독일을 4군데로 찢어 놓았습니다. 동독은 나중에 동독이 되었지만 동독은 소련이, 서독이 된 이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4개국이 점령해서 찢어 놓았습니다. 저먼 프라브름을 애초부터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또한 동독 땅의 중심에 있는 베를린은 독일의 전통적인 수도였지요. 이 베를린도 동베를린은 소련이, 서베를린은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이 점령해가 분할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유럽 지대에서 보면 독일이 유럽의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중앙을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이 서쪽 지역을, 소련은 이 동쪽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 중간에 독일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방의 대치선, 격렬한 대치선이 바로 독일이었고 중심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퀘스천, 저먼 퀘스천은 독일 민족에 있어서 독일인에 있어서 독일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독일이 한 나라가 되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통일시킬 것인가가 저먼 퀘스천은 독일 민족에 해당되었고, 저먼 프라브럼은 어떻게 하면 다시는 독일이 군국주의와 또는 군사와 전쟁을 도발하는 국가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여하튼 독일은 패전 이후에 분단되었고 1949년에 동독 지역,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이 지역이 동독 이런 국가로 만들었고,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점령했던 이 서방 지역은 서독이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함께 독일에 대해서 연합하고 싸웠던 이 서방의 미국과 또는 소련이 냉전하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대비를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자유진영을 대비하는 이 서방 간에 소위 말하는 냉전, 콜드워가 전개되면서 그 한복판에 독일이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1949년에 서독의 초대 수상이 콘라드 아데나우어입니다. 1949년에 서독이 건국하고 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독도 동독도 전성 사국인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 점령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서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와 영국을 도와서 서독이라는 국가를 건설하기는 했는데, 완전히 초토화된 그 당시에 서독은 어떻게 하면 국가를 앞으로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초대 수상 콘라드 아데나우어는 고민을 했습니다. 동서독이 분단되어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통일을 시키려면 어떻든 간에 동독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미국과 소련이 그 대립하는 시기에 콘라드 아데나우어는 수상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동독과 서독이 한 나라로 건국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동독과 서독으로 각각으로 분리되어 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서 서독의 콘라드 아데나우어 수상은 앞으로 서독의 전반적인 국가 전략을 서방 통합 정책을 했습니다. 미국과
철저한 협력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철저하게 협력하고 동독 또는 소련 동구권과 철저히 단절하는 서방 통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미국과도 친하고 싶고 소련과도 친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동독과의 관계를 계속 한민족으로서 유지하고 싶었지만 국제 정세가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그 시기에 양다리 걸치기는 그 당시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콘라드 아데나우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독이 지향해야 될 가치는 자유와 민주다. 그리고 인권이다. 소련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독이 걸어갈 방향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서방과의 통합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독은 비록 동독과 동국과는 철저히 단절하지만 확고한 미국과의 또는 서방과의 통합 정책을 펼침을 해가지고 국가를 확실하게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독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9년에 서독이 정부가 구성되었지만 서독은 군대가 없었어요. 어느 국가도 서독의 군사력을 다시 갖추어 가지고 놔두면 혹시 또 전쟁을 일으킬까 싶어서 군대를 가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나 아데나우어는 미국을 설득하고 서방연합군을 설득해서 지금 여러분 아시겠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면서 1955년에 군대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눈물 나는 것은 이 서독이 군대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가슴 아픈 민족의 분쟁인 6.25 전쟁이 한몫을 했습니다. 사실 콘라드 아데나우어는 49년에 서독을 건국했지만 군대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재건할까 고민 중에 1950년에 동방의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콘라드 아데나우어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설득했습니다. 봐라,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근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언제 소련이 이 서쪽으로 침범할지 모른다. 우리가 잘 훈련된 역사를 가진 서독이 군사력을 재건해서 소련의 남침을 확장 정책을 방지하겠다. 하지만 철저히 우리의 군사력은 평화적으로만 활동하겠다. 설득을 해서 군대를 재건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여하튼 콘라드 아데나우어는 철저한 미국과의 서방 통합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또는 서방연합군의 신임을 얻어서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샬 플랜이란 미국의 장군이었던 마셜이 나중에 경제 문제를 하면서 대규모의 유럽의 재건을 위해서 서독과 유럽의 재건을 위해서 소련에 대항하는 서방의 서쪽 유럽의 서방 국가들의 경제력을 부흥시켜야 된다 해서 경제 부흥 정책으로 마샬 플랜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경제 지원을 했는데 그때 서독이 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미소가 대결하던 첨예하게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 상황 속에서 콘라드 아데나우어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앞세우면서 철저한 미국과의 서방 통합 정책을 펼치면서 국권을 회복하고 군사력을 재건하고 마샬 플랜이라는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라인강의 기적을 60년대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과 소련은 그간에 치열하게 대결했던 냉전으로 인해서 서로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 통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우리 갈등을 지향하고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하자. 그래서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교류협력하자는 긴장 완화 정책, 소위 말하는 데타운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빌리 브란트가 1969년에 서독의 수상이었어요. 사실 빌리 브란트는 그 직전에 서베를린, 동베를린이 갈라지는 베를린이 동서베를린으로 갈라진 거기에 서베를린의 시장으로서 재임하면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서독의 철저한 서방 통합 정책으로 인해서 동독과의 단절 또는 동국군과의 단절 이것을 루어담도 고민하고 있었다가 1969년에 마침내 서독의 수상이 되면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미국과 소련이 대결해서 긴장 완화하는 교류협력하는 긴장 완화 정책의 펼침에 따라서 거기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소위 말하는 신동방 정책. 왜 신동방 정책이냐? 콘라드 아데나우가 실시했던 동방 정책은 서방과의 철저한 통합 또는 동방과의 철저한 단결, 그것이 동방 정책이었다면 신동방 정책의 빌리 브란트는 동독과도 소련과도 동국군과도 관계를 개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동방 정책이라는 이름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콘라드 아데나우처럼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은 역시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고 또 박정희 정부 시절로 가면서는 우리가 대소 군사기지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69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미국이 대결했던 중국과 소련과 손을 잡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1969년 그 당시에는 우리의 우리의 해병대 국군의 정예 병력을 월남전에 보내가지고 월남에 보내서 미국과 함께 전쟁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소련과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과 함께 미국을 위하여 우리는 정예 병력을 빼내가지고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우리와 상의 없이 그 당시에 우리의 주적이었던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그 엄청난 충격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를 가지려고 시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표변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자주국방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와 독일의 서독의 사정은 다르지만 빌리 브란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세계 정책을 거스를 수는 없다.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면서 철저한 그 속에서 우리가 실리를 추구하자.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소련이 아무런 서독과 상의 없이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서독의 빌리 브란트는 미국을 설득을 했습니다. 미국 당신이 정말로 소련과 긴장 완화 정책을 펼치려 그러면 소련이 합의했던 약속을 지켜야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이 지도로서 재편을 했던, 그렇죠. 동독도 독일도 분단시키고 체코, 루마니아 다 소련에 편입시키고 한반도도 분단시키고 이 미국과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그렸던 그 지도를 소련이 존중하면 그것이야말로 소련이 미국 당신과 긴장 완화를 하겠다는 정표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베를린 문제, 베를린이 동독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동독의 중심에 위치하는 베를린을
갈라놓고 동서베를린에 서베를린에는 미국과 영국 불란서 군이 주둔하고 동베를린에는 여기 소련군이 주둔하고 서베를린에는 미국, 영국, 불란서가 주둔하는 이 동독으로 봐서는 또는 소련으로 봐서는 이 동독의 한가운데의 서베를린에 이 연합군이 주둔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못마땅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1949년 서독이 건국하기 전인 47년에서 48년 1년간 소련은 서독에서 서베를린에 가는 이 도로를 육상 도로, 교철도 도로를 1년간 봉쇄를 했습니다. 이 베를린 전체를 다 먹으려고. 그런데 그 1년 동안 이 미국과 영국 불란서는 비행기를 통해서 서베를린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 무거운 석탄, 생필품, 자재를 비행기로 실어 날랐습니다. 1년 동안 약 3분에서 4분간 만에 비행기가 떠고 날았습니다. 비행기가 한 대씩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4중으로 날아가 가지고 내리면 내리고 3, 4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이 서베를린 공항에 내리면서 이 베를린 사람들을 1년간 먹여 살렸어요. 결국은 소련이 새로운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우려되어서 이 봉쇄를 해제했는데 서독으로 봐서는 항상 이 서독과 서베를린의 통행 또는 서베를린과 서독의 일체성, 통일성의 문제가 항상 문제로 남았죠. 그래서 빌리 브란트는 소련이 정말로 미국 당신과 긴장 완화 정책을 존중할 마음이 있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합의했던 서베를린과 서독 간의 통행을 보장하게 해다오. 만약 소련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야말로 소련이 미국 당신과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고 미국이 그것을 소련에게 설득했고 소련도 긴장 완화를 미국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고 사실 동독은 거부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의 땅 중간에 있는 베를린 전체를 자기들 수도로 하고 싶었는데 그 수도의 반쪽에 서방 연합군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서독의 땅이라 주장하는 그 자체가 못마땅했지만 그러나 소련이 동독을 설득했습니다. 해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다시 말해가지고 소련은 싫다는 동독을 억지로 설득시켜서 결국은 1971년에 미국과 영국, 불란서, 소련이 다시 한번 베를린 문제를 해결하는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본인의 서독과 상의도 없이 미국이 소련과 손을 잡는 긴장 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그 속에서 서독은 미국의 정책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편성하면서 베를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현실적인 실리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이듬해에는 미국과 소련의 지지하에 동의하에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70년에는 2차 세계대전 나치 시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주변국인 소련과 폴란드와 서독은 우호조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세계 정세가 격변한 그 상황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싸우다가 잠시 숨을 고르는 긴장하는 그 시기에 서독은 베를린 문제를 해결하고 동독과 또는 동극권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신동방 정책을 펼쳐가지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베를린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또는 기본조약을 체결했다든지 또는 동극권과 소련과 폴란드와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이 정치적 외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서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샬 플랜에 의한 서방과 협력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실 메이드 인 점이 그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죠. 유럽 대륙에서 반으로 나누어진 이 서쪽 지역에서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서독은 경제력을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냉전 기간에서는 이 동구권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신동방 정책으로 인해서 서독은 이 발전한 서독의 경제력을 이 거대한 동구권에 투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거대한 동구권의 시장을 서독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따라서 이 서독의 신동방 정책은
관계 개선이라는 또 민족과의 동독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민족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또 하나 이 미국과 소련이 갈등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서독은 유럽의 35개국, 소련부터 미국을 포함한 최강대국 또는 제일 못 사는 약소국 모든 국가가 유럽의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럽안보협력회의가 1975년에 출범하는데 이 촉매적 역할을 서독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장 완화의 그 시기에 동구권과 동독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 시장 개척 그리고 유럽 전체의 평화적인 어떤 회의체를 만드는 데 서독이 기여했습니다. 여러분 육자회담 잘 아시죠? 육자회담입니다. 그죠? 육자회담. 회담이라는 것은 기구가 아닙니다. 기구가 있으면 사무처가 있고 정기적인 건물이 있고 또 사무 조업하는 사람이 있고 일정한 날짜가 정해진 그 규칙이 있어서 회의는 언제 개최하고 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라는 것은 만나서 회의를 하고 다음 회의 날짜가 잡히면 회의를 하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육자 회담은 회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 간에 또는 또 중국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엇박자가 나서 육자 회담이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여하튼 1975년에 출범한 이 유럽 안보 협력 회의는 사실 1954년에 출발했어요. 1954년에 출발해서 근 21년 동안 논의 끝에 회의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유럽 안보 협력 회의는 다시 20년이 거쳐서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1995년에 다시 20년이 지나서 오늘날은 OSCE Organization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되었습니다. 1954년에 출발했던 이러한 움직임이 근 41년 만에 기구가 된 것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우리 육자 회담이 많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인내를 가지면 언젠가 회의가 기구가 될 날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긴장 완화 정책에 이렇게 성과를 거뒀던 서독은 다시 한번 시련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에 이제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통해서 좀 더 힘을 좀 회복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습니다.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함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소련은 다시 한번 대립하는 신냉전의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서독에게 원위치, 동구권과 관계 스톱, 소련과의 관계 스톱, 다시 총대매. 그 당시에 헬무트 콜, 나중에 통일수상이 되었습니다만 헬무트 콜은 알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입니다. 다시 한번 미국 당신과 연합해서 소련의 팽창을 방어하기 위한 서방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유럽 대륙에서 21년간 고생 끝에 만든 그 유럽 안보 협력 회의, 아까 CSC, 그 어렵게 만든 그 협의체는 계속 존속될 것이고 그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독이 동구권과 동독과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만은 양해해둘라라고 했고 미국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독은 미국과 소련이 새롭게 대처한 신냉전 시기에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정책에 순응하면서도 유럽적 차원에서는 CSC를 중심으로 동독과 소련과 동구권과 관계를 간접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정치력을 인정받은 것이죠. 그 이유는 초대 수상인 빌리 브란트 또는 빌리 브란트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관계를 통해서 미국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냉전이 도래되는 순간에 발생한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리고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냉전의 시기에서도 서독은 미국의 정책에 거슬린 것이 아니라 편성하면서 실리적으로 동구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력을 메이드 인 저머니. 89년에 서독의 경제력은 대단히 강력했고 메이드 인 저머니가 서독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미국의 지지를 얻어서 서독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서독이 분단부터 통일에 이른 그 기간까지의 전반적인 국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통합이라는 통합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독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 징벌로서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분단 기간 내에 우리는 통일하겠다. 통일이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통일하게 하겠다면 그것은 전성국의 분단을 반항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전성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통일이란 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독일은 서독은 우선 국가를 건립하고 그 다음 군대를 재건하고 군사력을 확충하고 경제력을 성장시키고 민족 간의 또 거리 협력을 위해 가지고 통합정책, 미소가 대립할 때는 서방통합, 긴장 완화할 때는 동방통합 또는 신냉전 시기에는 균형정책 이걸 펼치면서 국가를 한마디로 성장시켜 가지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제가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이날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통일된 10월 3일 날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독일 통일이 일어난 지 원래 31년입니다만은 횟수로 따져 31년입니다만 마음 따면 30년이 됐죠.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동독이고 서독이고 간에 여하튼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하나의 국민입니다. 하나의 민족입니다. 이런 뜻이고 비록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로서 하나의 달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통합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이것이 통일된 독일의 저력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제가 86년에서 89년 초까지 뮌헨 대학 다니다가 89년 초에 자유베를린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자유베를린 대학교가 자랑을 하자면 물론 뮌헨 대학도 좋은 대학입니다만 자유베를린 대학의 정치학과는 전 세계 최고의 대학교 학과입니다. 독일은 대학교마다 차이가 없습니다. 다 서로 학점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최고 좋은 대학이 왜 나오느냐? 대학교가 아니라 어느 대학교에 어떤 교수가 있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학과가 또는 그 대학이 이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왜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정치학과가 세계 최대의 대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베를린 자유대학 당시에 제가 유학한 그 당시에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정치학과의 학생 수가 4,000에서 5,000명 사이였습니다. 한 학과에 전교수가 22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 이름난 교수는 다 모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뮌헨 대학을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베를린에서 제가 또 원하는 교수도 있고 해가지고 베를린 자유대학 옮겼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은 베를린 자유대학과 조금 축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단일 학과로서는 최대의 학과인 분명합니다. 제가 베를린 자유대학 다닐 때 이 지역은 동서독 경계, 지금 건물이 다 옛날 동베를린의 건물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서독 지역이었지만 광장이어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포장도 되지 않았고 진흙바닥이어서 주말마다 벼룩시장이 열리는 한마디로 Nobody's Land, Niemand Land,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통일된 독일의 중심이 되었고 통일된 베를린의 중심이 된 이 지역을 경제적으로 가장 비싼 땅입니다. 비싼 땅. 이 비싼 땅을 통일된 독일은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유태인계 미국인 예술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유태인을 학살했던 또는 소수인종, 소수민족을 학살했던 나치 시대 때 일어났던 모든 만행을 반성하는 그런 추모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바닥, 이 지하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요 국기 바로 뒤에가 여러분 잘 아는 베를린 영화제가 개최되는 영화관 거리입니다만은 여하튼 통일된 독일은 다시는 독일이 과거와 같은 반인권적인 반인도적인 그런 파시스트적인 군국적인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각오하고 참여하는 이 장소를 만들어서 반성하는 장소를 만들었다는 것이 통일된 독일의 저는 힘이라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이 자리 광장에서 무언가를 많이 저는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좀 전에는 서독의 대전략 차원에서 통일 문제를 한번 분석해 봤다면 또 시사점을 뽑아내었다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통일이 주는 중요한 세 가지 시사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그 전반적인 국가전략, 통합전략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서독은 굳건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했다. 미국의 세계 정책을 절대 거슬리지 않고 편성했다. 그래서 서독의 외교를 2등국 외교, 1등국은 미국이다. 우리는 1등국을 지향하지 않는다. 우리는 2등국이다. 절대 미국의 정책을 거슬려 편성하면서 거기에 실리적인 걸 우리가 실현시키겠다. 실리적인 국가 이익을 획득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통일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서독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되는 것은 그러나 레알 폴리틱, 현실적인 신뢰를 추구하는 레알 폴리틱, 현실 정책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현실적인 정책, 현실 정책이라 표현보다는 그냥 레알 폴리틱 그 자체로 여러분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실리적인 무언가 국가 이득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독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통해서 국가를 건립하고 군사력을 재건하고 경제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동국과의 관계 개선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미국의 지지를 받아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와중에 특히 신냉전 시대, 긴장 완화 시기에 신동방 정책을 펼쳐가지고 빌리 브란트 시절에 또는 빌리 브란트 이후에 헬무트 콜 정부 시대에 서독은 동독과의 꾸준한 교류 협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 통일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대립과 갈등이 길어지면 동독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민족 간의 이질감과 갈등이 커진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동독 주민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동독 주민들의 삶과 인권을 개선시키면서 민족적인 동질성을 좀 더 높인다. 이러한 정책을 접근을 통한 변화, Wandel durch Annäherung, 변화, Annäherung,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 또는 작은 걸음의 정책, 조금씩 변화에 통일에 다가가는 Die Politik der kleinen Schritte, 작은 걸음의 정책. 그래서 서독은 동독 주민과의 또 삶과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접촉과 교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서독이 통일 준비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서독의 통일 준비, 접근을 통한 변화 또는 작은 걸음의 정책을 통해서 동독 주민들의 눈과 귀를 띄워줬습니다.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독의 경제 수준이 이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사회주의, 소련을 포함한 전체 사회주의권 내에서 동독이 제일 잘 살았어요. 그러나 서독의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 접촉과 교류 협력 정책에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삶을, 서독의 실태를 알게 되고부터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서독의 자본주의라 비판했던 서독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해둔 것이 서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일에 이르는 그 비단길은 서독이 깔았지만 그 통일의 길을 달려온 것은 동독 주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무엇이 좋고 나쁨을 우리가 인식하는가 하고 그 좋은 것, 옳은 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그 옳고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몸을 움직였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쉽게 행동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사회주의 제1의 경제 강국에 살았던 이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서독과 또는 서방 세계 또는 전 세계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무엇이 좋고 나쁨을 알게 된 그 동독 주민들은 이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그들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변화를 요구했고 변화를 요구하지 않자 베를린 장벽을 몸으로서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통일은 지금 우리 남한은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4조에 보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는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우리가 원하는 걸 알겠습니까? 무력을 통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막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다가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무엇이 좋고 나쁨을 인식하게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이 바깥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의 김정은 체제가 다른 우리나라 한국 체제와 다른 체제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자신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회를 주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개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회주의나 주체 사상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 이 가치를 중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그들이 평화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무언가 물리적으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그들 스스로 동독 체제가 40년 동안 49년부터 89년 40년 동안 인민민주주의 국가라고 인민이 주인이다.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고 모든 것이 인민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그 인민민주주의 국가. 인민이 그 중심이라는 인민이 주권을 가지는 그 국가에서 동독 주민들은 아니다. 거짓말이었다. 40년 동안 우리는 굴종과 억압을 당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노예였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을 원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89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때 그 동독 주민들의 데모구어가 We are the das Volk입니다. We are the people. 우리가 그 인민이다. 우리가 그 국민이다. 우리가 바로 주인이야. 이때까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었어. We are the people. 우리가 바로 주인이야. 그렇게 해서 동독 체제를 변화를 요구했는데 동독이 그 체제가 그걸 거부하자 힘으로써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때 영어 표현을 우리가 문법을 보면 We are the people, We are das Volk, 그때 das, 더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국민이다. 우리가 바로 그 인민이다. 우리가 바로 그 국민이야. 우리가 바로 그 주인이야. 이때서 We are the people, We are das Volk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동독 주민들의 삶과 인권 문제를 개선시키며 그들의 눈과 귀를 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중심 동력은 북한 주민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보다 북한이 더욱더 자유롭고 민주주의고 인권에 복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인간을 태어나서 같은 인간으로서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인권 복지를 누리게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과는 지금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물론 우리 사회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말이요 자식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우리나라의 문제가 많이 정말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이 남한은 북한과 비할 데 없이 더 자유롭고 더 민주주의고 더 인권적이고 더 복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면서 잘못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북한 주민에 다가가서 그들에게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우리에게도 평화적인 통일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독일 통일의 중요한 시사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것이 전문이거든요. 자유민주 기본질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민주 기본질서로 동독 주민들이 선택했습니다. 서독의 기본법, 우리를 헌법이라는 그들은 기본법을 표현한다면 서독의 기본법과 서독 분단 시기의 서독과 또 통일된 독일 동일한데 기본법과 서독이란 또 통일 독일의 국가 핵심 가치가 바로 프라이하이트리의 데모크라티스의 그룬트오르드누 우리 번역하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입니다. 한마디로는 자유민주 기본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 기본질서 또 전문에도 자유민주 기본질서 4제 2번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흔히 자유민주주의 해가지고 우리가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법의 공식적인 영문 번역, 법제청의 공식적인 영문 번역은 그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든 박근혜 정부 시절이든 아니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든 똑같이 번역이 Free and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로 되어 있습니다. 리버럴 데모크라시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준된 자유민주주의는 프리덤과 디모크라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형용사를 붙여서 그랬지 원래는 독일 같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지금의 남한의 또는 전체 통일된 한국 조국의 그 지향 가치는 프리덤과 데모크라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헌법을 1987년에 수정할 때 자유민주 기본제 할 때는 이 서독의 독일의 법 체계를 많이 원용을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대한민국의 헌법에 전문에 있고 사조에 기초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프리덤과 디모크라시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서독은 동독 주민들의 결단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일했고 그 자유민주 체제는 바로 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또 우리가 모두가 지향하는 또는 인류가 모두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독의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국가 전략으로서의 통합정책,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관계, 그것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지지하에서의 동독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동독 주민들의 눈가게를 열어줘 동독 주민들이 결단을 했지요. 또 그것도 같이도 서독이 자유민주주의에 통일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아까 참 여기에 하나 빠졌는데요.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독일 통일은 그 11개월 뒤인 90년 10월 7일 날 이루어졌어요. 법적으로는 89년 11월 9일에서 11개월 된 90년 10월 7일 날 통일되었지만 저는 독일의 민족의 통일날은 3월 18일 날 90년 3월 18일
법적 통일 10월 3일보다 근 7개월 앞선 3월 18일 날 저는 독일 민족은 통일됐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내에서는 많은 사회 단체들의 지도자가 모여가지고 앞으로 동독이 어떻게 체제를 갈 것인가, 새로운 사회주의를 할 것인가, 서독과 통일할 것인가, 그런 논의 과정 가운데 90년 3월 18일 날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동독 40년 역사상 뭐 북한과 마찬가지로 그 전에 모든 선거는 그냥 거수기처럼 반대 없이 전부 다 100% 찬성 그런 투표였는데, 이 3월 18일 날 전 세계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이 막 혼란스, 이 시절에 전 세계가 동독이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모든 세계가 보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동독 주민들은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로운 평화적인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기를, 이때 동독 주민의 다수가 우리는 조속하게 서독과의 통일을 원한다는 그게 투표를 찍었습니다. 서독과의 조속한 통일을 정강정책에서는 정당에 투표를 했고, 이날 동독 민족은 민족 자결권을 행사한 것이죠. 우리 동독은 서독과의 조속한 통일을 원한다. 그것이 바로 3월 18일 저는 이날이 바로 동독 주민들이 투표로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서독과의 조속한 통일을 원한다는 걸 행사한 이 날이 바로 독일 민족의 통일날이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도 물론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한 달 뒤인 89년 12월 날 이미 미국은 서독의 통일을 지지했지만, 이 당시 3월 18일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소련과 프랑스와 영국의 통일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동독 민족이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서독과의 조속한 통일을 원한다고 자결권을 행사한 이날, 어떤 국가도 독일의 통일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기부터 지금 20세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국제법적, 국제사회 가장 큰 국제적 규범이 민족 자결권입니다. 모든 민족은 스스로 자기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 민족 자결권입니다. 1919년 우리가 3.1 운동을 일으킨 것도 우리가 독일을 보냐 우리의 민족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죠. 여하튼 한반도에 앞으로 북한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어떠한 사태가 변화할지 있을지 모릅니다. 혹자는 이렇게 주장하지요. 북한에 만약에 무슨 변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뭐 중국이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해서 북한을 뭐 대동강이나 청천강 사이도 뭐 잘라가서 서로 남쪽은 미국의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가 하고 어떻게 저떻게 이야기하지요. 그런 플랜도 실상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는 그런 플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체제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 움직일 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모든 외세의 가입은 외세는 개입하지 마라. 유엔 감시 하에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민족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해라 라고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민족 자율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될 때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또는 북한과 더욱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여하튼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스스로 평화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남한과의 조속한 통일을 원한다고 그들이 민족 자율권을 행사하면 어떤 국가도 우리의 통일에, 우리 민족의 결정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이르도록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이 통일 과정까지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면 통일 이후의 시사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독은 준비 안 되었던 통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통일을 맞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고 지금까지도 동독 주민 서독과 갈등이 있고 잘못되었다.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컸기 때문에 또 그때
격차 큰 상황에 통일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저는 조목조목 하나하나 제가 비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통일 이후의 가장 큰 교훈점 첫째, 강대국입니다. 정치 강대국입니다. 분단 시절에 메이드 인 저머니로 서독은 경제적으로는 강했지만 정치력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미국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2등국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독일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꿈도 못 꾸었던 유럽 유엔의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에 5개국이죠. 세계 최강국,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영국, 프랑스 5개국. 왜 5개국만 하느냐? 우리도 이제 국내에 걸맞는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따랐던 서독이 통일된 독일은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그렇게 참전을 요청했지만 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건 우리 국가 이익이 아니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분단 40년 동안 미국의 정치로 따랐던 독일이 통일된 이후엔 정치적 주권으로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친밀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일단 우리와 가치를 함께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가진 미국과 어떻든 간에 힘을 합쳐서 분단을 극복하고 우리 국가를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통일 이후에는 우리의 주체적인, 우리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통일된 독일은 서독 시절 꿈도 못 꾸던 꿀 수 없었던 정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통일하고 싶은 이유는 이런 정치 강대국에 저는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통일된 독일은 군사 주권국이 되었습니다. 분단 시기에는 나토란 틀 내에서 북대서양 방위주의인 나토의 틀 내에서 미국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면 가고 무기 배치하면 배치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통일된 독일은 나토의 동맹은 남아 있습니다만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당당하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이라크 참전을 거부한다든지 미국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해외에 군대를 파견해서 전투를 하는 행위의 옳고 나쁨을 떠나서 통일된 독일은 헌법을 개정시켜서 군대도 파견해야 전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쟁을 하는 좋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군사 주권국이 된 겁니다. 이 군사 주권국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군사 주권국에 살고 싶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남한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 하지만 핵무기는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필요한 미국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의 도발 가능성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전면적인 아니라 국지적인. 여하튼 군사적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시는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 우리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를 원하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군사 도발했을 때 우리 5천만 우리 국민 단합해가지고 총을 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방으로 달려나갈 자세가 되어 있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여하튼 어떻든 간에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무기도 사야 되고 정치군사 영향도 받아야 됩니다. 또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야 되고 가장 에너지 많은 20대 전후반의 젊은 사람들이 병역 의무에 가서 2년 이상을 저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국가적으로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여하튼 여러분, 저는 군사 주권국을 가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제 강국입니다. 여러분, 서독이 통일된 이후에 많은 비용이 수십 배의 또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적 격차가 컸고 또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지만
그 투자했던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비용이 이제는 투자로 되살아나서 아직 영국이 완전히 EU에 탈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법적으로 탈퇴했습니다만 여하튼 작년까지 지표를 본다면 EU 서방 승진국의 28개국 모두가 포함된 EU 전체가 1년간 생산한 총 GDP 3분의 1을 독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인강 기적에서 이제는 동서독의 중간을 흐르는 엘베강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통일된 독일은 분단 시기엔 비교할 수 없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제 강국에 살고 싶습니다. 이 남한 정말로 기적입니다. 일제의 그 수탈, 6.25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세계가 기적이라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감을 우리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부모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계가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가 그 배운 그 자식들이 우리 인력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배우고 쫓아다니면서 활동해가 지금 같은 경제를 건설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이 있습니까? 인력이 없어요. 세계는 자원 전쟁인데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반도입니까? 반도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것이 반도인데 우리 지금 남한의 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경제학 원론에서 말하는 경제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 필요 요소, 노동력, 토지, 노동력, 자원, 시장, 교통론 모두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습니까? 통일되면 북한에 자원 있고 인력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아직까지 우리처럼 교육열이 큽니다. 인력 있고 토지 있고요. 자원 있고 시장 있습니다. 만주 동북 삼성에 있는 만주 지역 비록 중국 국제기장 우리와 문화를 함께한 거대한 시장을 획득할 수 있고 해양과 대륙 연결하는 교통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취업 문제 그렇게 걱정하시지만 통일되지 않은 분단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대박이 아닙니다.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되면 엄청난 어려움을 독일보다 더 어려운 경제를 겪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날의 남한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대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박을 만든 것을 독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통일된 독일에서 경제는 크게 되었지만 구동독과 구서독 또 두 구동서 주민 간의 경제적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불균형 균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통일된 독일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제 강국에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사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에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경쟁하는 것은 한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또 선거를 앞두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남한 저는 대한민국이라 이야기 안 씁니다. 지금 남한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남한 표현합니다. 이 남한에는 너무나 많은 지금 좌우 대립이 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경우에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통합이 되었지만 동서독 주민 간의 심리적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일된 15년 만에 동독 출신의 여성분이 지금도 서독을 수상으로서 이끌고 있습니다. 연방 대통령도 여러분 잘 아는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감독 마테아스 잠머 또 미하일 발락 전부 다 동독 출신이었습니다. 통합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쉽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의 갈등 있습니다만은 쉽게 해결되지 않죠. 진전되고 있습니다. 민주화된 미국에도 인종적인 문화적인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또 민주주의 국가인 건 사실입니다. 통일이 된다고 해서 완전 사회적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같이 남북 간의 이념 대립
또 북한이 남한 사이에 이렇게 이념 이렇게 꼬대기 가지고 남한의 남남 갈등 그걸 통해서 지금과 같은 극단화된 갈등과 대립은 없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남북한 주민들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합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통일이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끝까지 가고 이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강국에 살고 싶습니까?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국가에 살고 싶습니까? 군사 축구국에 살고 싶습니까? 경제 강국에 살고 싶습니까? 통합된 사회에 살고 싶습니까? 그럼 통일돼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 비전이 독일에서 찾아봤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독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독일 사례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강국, 경제 강국, 군사 주권국, 통합된 사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일 통일입니다. 제가 2015년에 책을 냈을 제목이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가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아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자유민주 기본 질서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독일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은 우리가 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은 길, 독일을 우리가 배우지만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그러나 끝까지 가야만 한다. 그러면 저는 저희 좌우명을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 이것을 저 자유문으로 삼고 책을 썼고 지난해 독일 통일 30년에는 통일 온 길 갈 길. 이때까지 온 길을 돌아보고 갈 길을 각오하는 중간에 온 길 갈 길 콤마가 순표가 일부러 없앴습니다. 왜? 온 길 갈 길이 항상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독일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길 원한다면 그리고 자유와 민주와 인권과 복지가 있는 그런 형식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독일 통일이 우리의 해답일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여하튼 이때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은 우리 사례가 아니냐 그렇게 비판했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독일 통일이 우리에 주는 사례를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외에 많은 책을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평화협력연구원 평화가 만들고 평화협력을 하는 평화협력 그 연구원 외에 한국 DMZ 학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 고전에 작년에 또 하나 책을 냈는 것이 독일 통일 20년에는 독일 통일 쟁점과 과제를 책을 1, 2권 냈고 작년에는 독일 통일 30주년에서 동서독 접경지역 1393km를 종주한 그 책을 냈는데 이 책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기를 원하고요. 나중에 제가 지금 이 책과 관련해서는 그 동영상도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라고 관련해가지고 DMZ를 왜 그럼 제가 DMZ 학회를 만들고 DMZ를 운영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많은 때까지 북한 사람들 고위급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신뢰하지 못한 것처럼 북한 주민도 우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모두 5번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여러분 북한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순간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전 세계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내 지금 당장 핵무기를 다 해체할게. 그렇게 공표해도 여러분 북한 김정은을 믿을 수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많은 교류 협력이 있었어요. 미녀 원당 올림픽 공동 참여 수십만 명의 관광객 그래도 신뢰감이 없었습니다. 북한도 우리를 신뢰 못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무엇이 신뢰의 정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남북 간에 원래 비무장지대, 디밀리터라이즈 존, 비무장지대여야 되는데 사실상 이 세계 제1의 중무장이 이루어진 이 지역, 크고자 하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지역 전체를 원래대로 비무장하자 하는 이야기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 남북관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 전체의 DMZ 중에 남북이 합의하는 가로세로 1km, 아주 작은 규모, 남북이 합의하는 작은 규모의 남북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비무장하고 그곳에 남북 간의 인력이 어우러지는, 거기에 국제사회도 함께하는, 경인선과 동해선은 통과입니다. 개성공단은 북쪽 지역에 있는 협력사업입니다. 금강산은 북쪽 지역에 있는 관광사업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DMZ 내에 가장 군사화되어 있고 남북 간의 모든 정치, 군사,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한이 합의하고 유엔이 동의한 바탕 위에 아주 작은 지역이라도 그것을 비무장하고 남북한 인력과 물자가 거기서 함께 살고 함께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DMZ를 있는 그대로 두고 어떤 남북 간이 서로 합의하고 서명하고 쇼를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그것이 남북 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3번에 걸쳐 정상회담을 하고 화려한 쇼를 했지만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구체적인 유엔과 함께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DMZ 평화적 이용이 바로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에 다가갈 수 있는, 다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북한 주민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생각해서 저는 DMZ 평화적 이용을 활동을 하였고 DMZ 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유엔 환경기구를 DMZ에 유치하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DMZ 세계평화공원을 유치하자, 그리고 저는 2018년에는 DMZ 유엔평화대학교를 유치하자, 그 세가 점점 더 세분화되는 이 사업을 제가 다 주도했으면 제가, 여러분 제가 가면 거짓말 어쩌면 기록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이 3가지 다 이니셔티브를 제가 다 만드는 겁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아직 실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할 겁니다. 통일과 더불어서 통일에 다가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한반도 우선 신뢰부터 교착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우선 건전하게 만들고 북한을 변화시켜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은 격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젊은 영혼은 아니십니까? 하나의 사진이 하나의 인생과 가정과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이 자리를 함께 이 인연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통일이 남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구나. 내가 인간다운 삶, 경제 문제도 좋지만 경제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치강국, 군사주권국 통합된 사회,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싶고 우리 수세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이라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더라도 통일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라 생각하시고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완전히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독일 통일 우리가 유심히 그들의 장단점, 그들이 잘못했던 점을 우리가 반성하고 그들이 잘했던 점을 더욱더 응용하면서 독일 통일 사례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